입사는 헌신적인 기업 정신과 사명감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노력하셨으며 2017년 9월 13일 부천 상공회의소 회장 조천영 대동, 표창장 온세미 콧떡떡 공장장 이석훈, 2017년 9월 13일 부천 상공회의소 회장 조천영 대동. 가지 대내외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핵 리스크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의 경우에는 향후 몇 년간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그들의 행보 때문에 답답한 현실입니다. 특히 여러 문제를 보면 더 이상 중국이 우리에게 기회의 시장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메밀우동 3개만 주세요. 사장님 여기 메밀국수 하나 주세요. 여기 메밀국수 2개 주세요. 여기 메밀 샤브샤브 주세요. 정말 맛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순간에 과거에서 비교될 수 없는 아주 빅 체인지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 모습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큰 변화에 성공하면 확실히 보상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보상하는 게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는 제가 확실히 보상하면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세계고 하나의 시장이고 하나의 이렇게 해서 국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큰 변화에 성공하면 어떤 결과가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세계 10대 보유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투자 듀레이션 60년이 걸려야 됩니다. 근데요, 지금은 큰 변화에 성공하면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리퍼포먼스, 큰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지금 세계 10도에 보여 들어가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사실 10년 만에 세계 10도에 보여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세계에서 보면 큰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기업 입장에서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요, 국가든 기업든 큰 차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대학원 가서 이렇게 강의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강의해 드리는데요. 그런데요, 오늘 그 다른 문제들이 많고 한일 문제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약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큰 변화가 될 때 여기서 했을 때 이 설립자 정신, 창업자 정신 해서 이 창업자 정신은 굉장히 기업 성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면 너무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조직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느슨한 분위기가 만들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세계 10대 부업들하고 세계에서 1, 2기업이 짧은 기회가 되는 데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창업자 정신입니다. 주인 정신이 있고 창업자 정신입니다. 이런 것이 약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승자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기업이 곧바로 탄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제가 국제경영 30년 정도 살면서 최근에 여러분이 꼭 좀 다들 아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앞으로 우리가 국제경제 시장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여러분한테 뉴 소사이티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럼 뉴 소사이티, 지금 세대가 아니라 차세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전에 한번 뉴 소사이티에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저희들이 보면 사실 많은 사람의 컨설팅이라든가 여러분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돈을 벌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현존한 세계보다는 뉴 소사이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미래 사업이니 차세대 산업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이런 분야가 지금 현실적으로 바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차세대 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비 계층에서는 여러분 뉴 빌리언스라고 해서 아마 이게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처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경제 관계에서 보면 있는 사람을 지향하는 세계가 많습니다. 있는 사람을 지향하는 되고, 그래서 경제학에서 보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밑에 사람도 살지 않느냐 해서 트리클 다운 이펙트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또 기존의 경제 강의에 보면 대부분 다 있는 사람을 지향해서 여러분도 있는 사람 지향해서 고품질 시장, 고기술 시장 이런 쪽으로 해서 마치
콜린클라크의 산업분리에서 보면 오히려 1차, 2차, 3차에 가야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수익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은 자, 증강현실 시대에 사실 요즘 좀 벅벅했습니다. 이게 건드럽스러워서 제가 원래 강의는 화이트보드가 아직 강의였는데요. 오늘 이렇게 파워포인트 여러분을 위해서 파워포인트 만들었는데요. 익숙지 못해가지고 작동이 익숙지 못해서 힐리언스는 지금 굉장히 주목하는 사안이거든요. 과거에는 여러분 증강현 시대에 인터넷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것이 발전되지 않을 때에는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력이다가 이런 쪽에 사실 그 소비에서 보면 소외계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전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 핵심적인 소비계층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돈을 버는 사람은 자 그동안 소비계층에서 탈락했던 소위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 인구는 많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소득 대비해서 쓰는 경우 소비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증강현실 시대에서 핵심 속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새롭게 경제에서 신흥 소비층이든 마케팅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뉴빌리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산업에 있어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아까 다음에 강의할 때 제4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좀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국제금리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요. 한국에서 지금 4차 산업은 이런 산업적인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한테 뭐 인공지능이니 우주발사체를 이렇게 쓴다는 원래 이 단어는요.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클라우스 슈밥이 한국사에서는 이렇게 산업이 기존에 분류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4차 산업은 학자에 따라서는 4차 산업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기존의 산업 분리에서는 보면 이 콜린클라이크 방식이 여러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산업 농업, 2차 산업 제조업, 3차 산업 서비스업. 그래서 그 단계에 올라가야 경제 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다. 이것이 경제정책의 이거는 산업정책의 핵심을 작용했던 거거든요. 그런데요. 클라우스 슈밥이 이렇게 넥스트 인더스트리에서 4차 산업이라고 연결하는 것은 기존의 산업 분리에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산업을 통칭해서 4차 산업이다 그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은 실체가 없다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4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의 정의에서 보면 되지 않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산업을 통칭해서 4차 산업이다. 이게 넥스트 인더스트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요 여러분 이제 이 북극과 남극에 신보물 탐사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린란드 가는 요 도메스틱 항공에 보면요 관광하는 사람보다도 그린란드가 녹아서 그 속에 동토 속에 갇혀져 있던 자연 보호들이 드러나는 상태에서 사실은 뭐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가성비들이 높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선점하기 위한 탐사대들이 보통 지금은 새로운 국제 보물 탐사대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인간으로부터 동토에서 이렇게 멀리 있다가 이것이 가시권에 오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네스트 프로키오 이런 쪽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4차 산업 중에서도 우주산업, 지구 위의 우주산업에서 이런 영화 공상만함의 에비스온 것처럼 지구가 핵폭탄이 해가지고 전부 멸망했을 때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지구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저희가 국제금융 시간을 다루는데 새로운 넥스트 소사이티로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단계고요. 이런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4차 산업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이 3차 산업은 인터넷 시대고 1990년대에는 여러분 보면 산업에서 기업에서 어떤 모습이 됐느냐 하면 1990년대 후반에는 빌 클린턴 시절에 여러분 사실은 인터넷 혁명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성장률이 5% 이상 갔습니다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성장이 5% 되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성장이 5%에 불과하고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이게 뭐냐 뉴 이코노미 종전에 이론을 설명했었다 뉴 이코노미 해서 이게 골드락스 경제라고 합니다. 잘 들으시겠습니다는
그럼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오늘 한국의 이렇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이 중요한 얘기를 발표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하다가 되고 있습니다는 그 기관에서 보면 3차 산업, 인터넷 산업은 세계 경제력과 기업의 골디락스 경제를 갖춰야 된다. 자, 골디락스는 뭘까?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영국의 전략대마죠. 그래서 어느 배고픈 소녀가 숲속에 가는데 곰이 차린 음식이 있었는데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경제에서 보면 자 여러분 경제가 고성장되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비해서 골디락스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지금 4차 산업이 올 때는 4차 산업일 때 유토피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옥스퍼드 이코노믹에서 얘기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옥스퍼드에서 이 유토피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유토피아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이 기억이 없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토마스 머가 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차 산업은 사실 지금의 없는 산업이다. 기존의 산업 분리에서 없는 산업을 얘기한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4차 산업이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에 가져가는 모습에서는 유토피아다 하는 것은 유토를 아시겠습니까? 어우에 없는 애, 퍼퍼스 장소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4차 산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들 이런 것을 좀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러면 골디락스 대비해서 자 유토피아가 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산업 분리에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 얼마큼 창의적 능력이 발휘하느냐 얼마큼 창의적 능력이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권의 중심이라든가 국가별 승리라든가 기업 간 승리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의 삼성전자 이런 데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받쳐지지 않을 때는 또 이런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정부의 규제가 많을 때는 뭐냐면 금방 못 벌어지는 승자의 저주가 벌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골디락스가 올 가능성에 비해서 이 유토피아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금 뭐냐 이 4차 산업에 이게 우리나라에 시행한 지 2년이 채 못 됐습니다는 모든 사람이 뭐냐 4차 산업에 대변하는 측면이거든요. 굉장히 낙관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실제 이게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이면에 상당히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대가 썩 많지 않다.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쪽의 옥스퍼드 이코노미의 지적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여러분 불확실성 시대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아마 경제 강의 통해서 가장 많이 들은 용어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이게 1977년도에 갈베스 교수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요, 자 우리가 그만큼 인류가 혁명하고 모든 정부에서 오면 불확실성 시대에 왜 나느냐? 이걸 극복해서 certainty society, 확실한 시대를 가려고 했는데요. 자, 이 불확실성 용어가 나온 지 40년 됐고 여러분도 모든 경제 강의에서는 불확실성 시대 하는데요. 자, 인류가 이미 얘기를 만든 지 40년 됐습니다는 지금 뭐냐? 올해 들어서 uncertain 시대가 아니라 hyper uncertain 시대에서 조선일보에서도 이 대목 가지고 포럼이 됐습니다는 오히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불확실성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불확실성 시대다. 요거 누가 얘기했냐면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버클리대에 메인 아이템 제가 한번 초청한 사람입니다. 초청한 사람이거든요. 한국에서도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올해 2월달에 제가 한국경제TV에 이분을 모셔가지고 컨퍼런스를 열었던 사람인데요. 요 분이 얘기했습니다. 하이퍼 언서스티. 이게 세계경제에서 보면 여러분이 느끼겠습니다는 이런 불확실성 시대를 갖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여러분 다른 기업 경영할 때보다도 위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셨을 겁니다. 뭐든지 위기입니다. 실제 발생량과 관계없이 또 한반도 지정적 위험 관련해서 뭐 8월 익설 관계없이 위기를 많이 되는데 왜 위기가 많이 들리냐 하면요. 원래 위기는 반복된다 해서 위기 지휘설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리기라는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위기를 발생하다 보니까 경제 대국에서 위기를 발생하면 그만큼 정상적 방법으로 풀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비정통적 방법을 했다 해서 여러분 돈을 무제한 뿌린다. 양쪽 하나 정책. 돈값인지요. 돈값을 제로를 시키는 또 마이너스를 시키는 마이너스 정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서 풀어내면 경제를 풀어내면 후유증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 상태에서 자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 애프터 실업 문제, 이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실제 발생점과 관계없이 올해 위기라는 용어가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리고요, 국제사회에서 보면요, 여러분 위기는 항상 반복됩니다. 잘 아시겠어요? 위기 주기설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1987년에는 기업경영에서 서울 올림픽 직전에 한국 기업연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블랙먼데이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폭락을 해서 자,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니까 이걸 방지역에서 나름대로 시스템 닫혀 있다 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블랙먼데이 이후에 위기 재발 방지 잘해서 시스템을 봉착하니까 이걸 방지역에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봉착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는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꼭 10년 만에 우리나라가 추가됐죠. 들어가서 아시아 통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신흥국을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주식시장에서 통화시장으로 바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진국도 그렇고 신흥국도 그렇고 외환위기가 발생해서 이거 방지역에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자 선진국, 신흥국 전부 갖췄으니까 금융위기는 오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여러분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위기가 오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경제해설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이때 위기가 막 닥치면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 속학도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금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요, 공교롭게도 왜 위기가 많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2017년입니다. 여러분 꼭 10년마다 반복되는데요. 10년마다 2017년이거든요. 그래서 신흥국 얘기가 많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선진국, 신흥국 차례입니까? 그 다음에 주식시장, 통화시장, 모기시장, 주택시장, 그다음에 상품시장.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런 상품시장, 상품시장 기술이 많이 되는 겁니다. 실제 발생 없이. 이런 것처럼 낙관적 시각 이후에 이런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번 더 지적드립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슈가 많고 아까 부회장님께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저는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요,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국내 북한 문제 전문가라 하시는 분과 좀 다른 각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제 이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종전에 무슨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사건이랑 똑같이 지정학적 이유로 보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연평도과 천안함 사건은 사실 일회성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오폴리티컬의 지리적 문제입니다. 근데요, ICBM 발사는 뭐냐? 이 지리적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건과 분명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핵 문제입니다. 핵 문제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핵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산주의, 그 다음 민주주의에 관계없이 국제적으로 보면 인류에 관한 핵이라든가 핵무기라든가 생화武器를 이렇게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유명한 마스테나리 협정입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협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기업인들을 강요하면 ICBM 발사, 육체 핵실험, 수소폭탄 판정으로 된 상태에서 정전의 지정학자들과 우연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보면 지오폴리티컬, 지정학적 위험이다 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리스크로 표현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제적으로 보면 세계적 3대 기업가계약 무디스라든가 그 다음 피치사가 한국의 국가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장기화되면 사실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다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국의 신용등급은 2008년 금융위기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하는 때가 지난 10년 단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문제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운동이 하향 조정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은 10년 동안 한국의 신용등급에서 올랐던 이 시기에서 상당부는 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나라는 높습니다. 부회장님,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얼마나 될지 아십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5번째로 높습니다. S&P 기준으로. 그래서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하는 국가가 독일과 캐나다와 호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AA 플러스. 그래서
미국은 트리플 A 단계에서 깨졌습니다. S&P 기준으로. 그래서 뭐냐? 2011년 연방부채 한도가 이렇게 안 되는 가격에도 신용등급이 한 단 떨어져서 트리플 A 등급이 아니라 바로 밑에 단계인 AA 플러스 단계거든요. 근데 한국은 작년 8월달에, 여러분 작년 8월달에 한국의 신용등급이 AA 마이너스, AA 플러스 아무것도 안 되는 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요, 국택 문제를 대비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신용등급 해외 시각이 흐트러지면서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잘 아시겠습니다는 그동안 뭐냐? 한국 증시에서 계속해서 매입했던 이러한 그 외국인들이 7월 중순위에서는 계속해서 매도하는 분위기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지정학적 기업이다, 지정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국제사에서 북한 문제가 전문가가 아닌 여러분한테 뭐냐? 여러분한테 북한 문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과거의 지정학적이나 비교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다? 요 글로벌 리스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남북한 간의 관계에서 서로 피담하는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1시간 이상 이렇게 강의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뭐 여기 저기 잘 아시겠습니다. 6자 관계 얘기하고 4자 관계하고 그 다음에 ICM 발사 이후에 있잖아요. ICM 발사에는 5자 관계로 축소됩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6자 관계라는 것은 당사국의 남북한 포함하고 이게 지금은 신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게 뭡니까? 근데요 4자 관계로 축소는 이 6개 중에서 어떤 국가가 빠질까? 남북한이 빠집니다. 이게 남북한 문제 실체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근데요 북한이 핵 문제, ICM 발사 요거 하고 나서 국제사에서 보면 5자 관계라는 얘기로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국가 중에 사람들하고 하나는 빠집니다. 여러분한테 답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게 한국의 남한의 지금 대응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회성인 지정학적인 종전의 이상과 좀 다른 각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좀 시각성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 국제관계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든가 이런 데서 보면요. 자, 이런 오장관계에서 남한이 빠지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한국 사람이 지독히 평화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기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가 국제사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국의 경제 문제를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요, 그것이 학습효과일까? 오케이, 그럼 좋습니다. 근데 그게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이 우리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상시적 리스크를 가질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국제관계에서는 실리관계거든요. 실리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종결될까 하는 점에서는 지금은요 이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국제협상에서 하면 결국 국제협상이란 뭐냐? 자기 실리게임입니다. 실리게임이면 여러분 실리에 도움되지 않는다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자, 중국과 북한, 그다음 미국 이렇게 본다면 가장 여러분 미국 입장에선 자기의 생명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하는 상태에서 자, 중국과 북한이 갖고 있는 원하는 카드를 미국이 갖고 있으면 확실하게 미국 입장에 실리치로 걸 수 있습니다. 그런 카드에서 지금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군 철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한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냐? 미국에서 아직도 영향력이 높은 해리 키시저라든가 그 다음에 트럼프의 비서실장이었던 지금 쫓겨났습니다. 존 베넌 같은 경우도 한반도의 미군 철수 문제가 마지막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문제다 이렇게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북한 문제 전부가 아닙니다. 국제금융 시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기류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아까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국제 시각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요 개별 국가하는 시각 관계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게요. 개별 국가 입장에서 지금은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뭐냐면 세계 경제 회복된다는 회복이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세계 경제 회복됩니다. 근데요, 세계가 하나다 보니까
과거의 단독 경제 치에서는 세계 경제 회복되면 여러분 바로 느낍니다. 바로 느낍니다. 특히 대환경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로 느낍니다. 근데요, 지금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잘 되면 드레인 이펙트가 있습니다. 요소 효과가 있습니다. 평균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이구 IMF라든가 이런데 세계 경제 회복된다 하더라도 야 과거에는 세계 경제 회복되면 내 기업 환경이 좋아지고 이렇게 바로 느꼈으면 지금 느끼는 상태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숙취현상 세계 경제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행오버 여러분이 이렇게 술 드시면 다음날 아침에 숙취가 나는 것으로 아직도 금융위기의 후유증 상태에서 빠져있는 것이 세계 경제다. 그러다 보니까 책에 보면 경제는 뭐 성장률이 조만간에 보면은 성장이 좀 올라가는데 실업도 여러분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고용창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미국만 하더라도 여러분 미국의 실업률이 4.3%까지 떨어졌거든요. 미국의 완전 수준으로는 4.8% 봅니다. 페드가 갖고 있는 4.8에서 5.3의 가장 낮은 점에 해당되는 4.8%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어떠냐? 실업률이 4.3%입니다. 유럽도 실업은 좋았습니다. 유럽도 뭐냐? 2009년 이후에 지금 실업률이 9.1%입니다. 유럽은요, 전통적으로 실업률이 2자릿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성장이 되고 실업이 되면, 여러분 필립스가 오기 때문에, 성장이, 실업이 개선되면 일자리가 빡빡해지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게 올라가지 않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야지, 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돈도 줄어드는데, 이게 앞서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이 크게서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률만 생각해서 실업률이 아주 나니까 여러분 이 상태에서 긴축정책은 세계 경제가 거꾸로지거든요. 이게 1930년대에 우리가 당시에 경기가 회복될 때 돈이 많이 뛰어서 경기가 회복될 때 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 성급해서 출구 전략을 추진한 다시 말하면 금리를 올렸던 것이 1930년대 대공황을 일으켰던 가장 결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페드 의장의 이름 따서 에클스 페이를 해서 국제금리 가장 중앙은행 의장으로서 치욕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겁니다. 근데요, 최근에 보면 여러분도 금리 인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순조롭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숙취 경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숙취 경제 때 술을 다시 먹으면 다시 뭐냐? 술에 취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지금 세계 경제의 어려움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난 3년 동안 보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외환시장에서 30년 동안 아마 환율 분야를 가장 오랫동안 조사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요,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슈퍼 달러가 올 것이다. 달러는 상승될 것이다 해서 여러분도 기업 경영에서 달러를 많이 사고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갈 것을 생각해서 환율 외환을 그렇게 운영한 사람이 이제 많을 겁니다. 근데요, 실제로 보면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4차례 정도 금리를 올렸어도 절대적으로 강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제시장에서 보면 달러가 약세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 너무 달러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게 강세가 될 만큼 미국 경제가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환율 문제, 나중에 원달러 환율 문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여러분 이제 외환시장을 이길 때는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라갑니다. 그 많은 사람이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으로 자금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자금 들어가니까 달러가 그만큼 수요가 증대해서 달러 강세되지 않게 되냐. 이런 조찬쌤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달러 강세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금융 컨설팅 하는 사람들 TV들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때 달러 자산 사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돈 벌으셨냐? 오히려 작년에는 달러 산 것보다 엔화 산 사람이 25% 돈 벌었습니다. 올해 연초에서 많은 방송을 통해서 제가 달러보다는 유로를 사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달러를 사면 1207원에서 지금 1130원대로 6% 아까 증가한데 반해서 유로를 사면 올해 1.3기에 1유로 1달러에서 지금 1유로에 1.20달러까지 20% 먹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뭐냐? 여러분 여전히 달러 강세에서 기업인들이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아직도 뭐냐면 기업이 한 400억 이상 4억달러에서 달러를 갖고 있는 상태고요. 개인들도 뭐냐 110억 이상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금리로 올라가는데 당신 무슨 얘기냐 하는데요. 이건 경마 경기를 기업은 안 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금리를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경마 경기에서는 금리 인상 관련돼서 가장 뭐냐, 미국의 경마가 가장 앞서가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거든요. 그럼 뒤쪽에서 추격하면 여러분이 뭐냐, 그 경마에 배팅을 한다면 앞서가는 미국에 배팅을 할 것이냐, 뒤쪽에서 달려오는 나하고스에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는 관중석의 관심은 뒤쪽에서 몰려오는, 뒤쪽에서 쫓아오는 사람의 관심일 겁니다. 근데 지난 3년 동안 미국이 앞서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기업에서 달러 스포 달러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는 유로화가 더 강세를 받는데요. 나중에 이런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미국 경제와 서진 경제는 유럽과 그 다음에 일본 경제가 성장이 순환만상에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환만상이요, 펀더멘탈도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펀더멘탈도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 슈퍼달러 와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대해가지고 아직도 기대했습니다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표현은 이 컨버전, 수렴한다, 뭐가 성장률이 수렴한다 해서 이 수렴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연초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이렇게 하면 지금 유로화 샀으면 20% 돈 벌으셨거든요. 근데요, 이 시점에서 유로화를 갖고 있으면 한번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 기대 전에 유로가 강세되고 사건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유로가 강세되면 그에 버금될 수 있는 이러한 유로 강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당분간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제시장에서 본 포지션을 20% 정도 먹기 때문에 청산하는 과정에서 유로화가 좀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중장기로 보면 유로화가 지금 1유로에 1.20달러 정도 갑니다는 1.30달러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유로화 강세다 해서 좀 한 달 후에는 유로화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약세가 된다면 저 친구 와서 유로 강세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1사분기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가 한번 차익실을 해주는 것도 좋다. 이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일본 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경제인데요. 일본 경제는 앞으로 있잖아요. 경제가 상당히 좀 지금보다는 어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본 경제가 왜 잃어버린 20년 했느냐, 1990년대에 잃어버리냐느냐, 그럼요, 일본 경제 강조들이 그만큼 이렇게 우리보다 바쁘냐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요, 경제가 우리 앞서 말씀드린 메리 아이켄그리 교수가 얘기했던 엔코의 저주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는 경제가 안 좋으면요, 그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여러분 엔화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요, 일본은 거꾸로 시장에 맡겨놓으면 경제가 안 좋으면 엔화가 강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엔화가 약세되어 있지 수출이 증대해서 경기가 풀리는데요, 이게 시장 경제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요, 경제가 안 좋은데 엔화가 강세되니까 수출이 안 돼가지고 경기가 거꾸로지니까 이 고리를 시장에서 찾는 걸도 인위적으로 찾았던 것이 여러분 아베 정부의 소위 아베노미스입니다. 근데요, 정부가 발권력 활동을 해서 시장의 엔고의 저주를 차단시켰으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아베 신임, 그 다음에 아베노미스의 국민의 신임입니다. 근데요, 이게 뭐냐, 이 아베 정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쿄의 뭐 참여연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자기 사심, 장기 집권에 사심이 걸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냐,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아베가 이 자충세에 빠져있기 때문에 되게 썩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경제는 지난 2012년부터 잘 나갔습니다는 앞으로는 너무 이렇게 일본 경제에서 낙관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국제사회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아까 의장님께서 중국이 뭐냐, 지금 싸움 배치라든가 뭔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여기에 있는 대체시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 대해서 신흥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 문제에서는 사실 비교적 오랫동안 갈 것이다. 또 미국의 중국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뭐냐,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 중국 문제에 관련해서 작년에 상당 부분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못했던 것이, 작년에 사드 배치가 7월 7일이거든요. 그때 분위기는 사드 배치됐다고 해도 이 증시라든가 위치라든가 경제 미치는 장에서는 비교적 객관적이었습니다. 근데요,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주식에서 보면 아무리 버스틱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토니머리라든가 이런 책이 있으면요,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이마트라든가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보면
작년 이맘때쯤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내 백화점 업계에 뭐 이렇게 면세점 문제에서 승자해서 마치 뭐냐 증시에서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백화점 취재됐거든요. 근데 유코들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뭐냐 다 반납하는 이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사드 배치 문제 이 문제를 비교적 좀 오랫동안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 북한 문제의 결부하고 즉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사실 주도권 다툼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있잖아요. 한쪽에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왜냐? 국제사회에서는 강국의 다이렉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국제무역에서는 상호주 원칙에서 우리 부회장님한테 이렇게 배우였으면 우리 교육장님한테 이렇게 똑같이 배워야 하는 게 이게 국제사회의 상호주 원칙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정 국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하고 간격을 가는 모습 이게 국제무역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게티 볼이 있것처럼 우리 부회장님한테는 이렇게 해보고 교육장님한테는 이렇게 하는 산문국수가 사발을 슬슬 엉키고 설키면 뭐냐 국제적으로 보면 대외정책의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자세에서 한국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중국의 대체 문제가 이게 사드 배치 중국에 막연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대체 시장을 찾는 게 굉장히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대체 시장에서 얼마나 발빠르게 가면 한국에 들어오기는 어렵죠. 한국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많이 노력한다 해도 규제가 높고 임금이 높고 그래서 한국이 해외 나가 있는 기업에 왜 나느냐 하는 그 분출로 인해 한국은 더 높은 비용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국의 대체 시장을 찾는다면 자 중국에 나간 기업에 왜 나느냐 하는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아는 폴스로의 obsession capacity 흡수는 능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이 제가 1990년대 김일중 회장을 모시고 가장 많이 개척되는 것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베트남에서 삼성도 제2의 본사 하는데요. 이 베트남은 한국의 개발 과정을 가장 전수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선친 군인분들이 베트남에 가서 한국 인상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베트남 가면 저희들이 베트남에서 김정일 회장 모시고 갔을 때 가장 교육받았던 것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중국 대체 시장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인도 시장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서부터 인도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수출과 내수를 구별을 안 합니다. 여러분 수출과 내수를 구별을 하는 상태에서 과거에는 GDP 성장률이 Gross Domestic Product GDP라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가 완전히 하나입니다. 온라인에서 세계가 하나입니다. 국경 구별 없습니다. 나오니까 GDP 성장 가지고 경제 성장을 보면 안 된다 해서 지금은 GDP를 지요 개념 바꾸고 있습니다. 그로덕 프로덕트 개념으로, 그로덕 아웃풋 개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없습니다. GDP 성장까지 안 합니다. 그래서 국경 구별 안 한다. 그러면요,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라 보면 수출과 내수가 중요하다. 여러분, 내수장 사이드에서 앞으로 경제적 격차가 많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여쭙겠습니다. 내수는 뭐에서 작용되느냐? 그러면 1인당 구매력 GDP 가지고 흡니다는 대부분 인구입니다.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장님 교육을 담당하시니까 지금 중국의 인구가 많습니까? 인도의 인구가 많습니까? 네? 교육장님 중국의 인구가 많습니까? 인도의 인구가 많습니까? 지금 아직 경제 감정이 좋으셔가지고 벌피스도 하시거든요. 많은 사람은 지금 중국의 인구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중국 인구가 13호로 발표하고 인도 인구가 12호로 발표합니다. 근데요, 국제금융시장 저희들이 종사하는 위스콘신 연구소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인도가 많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투자는 기업은 미래를 내기 때문에 미래는 어떠냐? 왜냐? 하나의 시장인 상태에서는 여러분 내수가 중요하다 본다면 자 결국 내수 사이즈는 인구에 작용된다면 3년 후에 지금 설립 투자한다면 3년 후에 5년 후에 여러분 될 거를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예측 기관들이 왜냐하면 3년 후에는 인도 인구가 중국보다 월등히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앞으로의 세계 경제 모습은 여러분도 관심이 4차 산업입니다. 근데 4차 산업은 기존의 산업을 위해서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이니까 여러분 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가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창의적 사고는
단순히 인과관뿐만 아니라 창의적 상국에 맞는 인구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요, 인도의 강점은 단순히 IT 능력 이런 게 아니고요. 경제 연령이 전다는 얘기예요. 경제 연령. 경제 연령이 지금 25살로 파악합니다. 중국은 어떠냐? 많은 사람이 지금 중국이 경제 연령이 적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WTO 가입이 2001년을 모함할 때는 중국이 1990년 개방으로 친다면 지금 뭐냐? 경제 성장이 30년 가는 거고요. 30년 가고요. WTO 국제사회 가입은 2001년은 20년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냐?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습니다는 중년화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보면 중국의 인구를 중국의 경제 연령은 37세로 봅니다. 그럼요, 한국의 경제 연령은 국장님 몇 세를 보는지 아십니까? 일단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 연령은 가장 높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미국이 우리보다 2배 정도 잘 삽니다. 27,000대 45,000달, 2배 가까이 삽니다. 여러분 아시겠으면 경제 발전 단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역사가 되는 거고, 경제 역사 오래된 거고, 경제 역사가 되면 경제 연령은 높지 않느냐는데요. 미국은 41세입니다. 한국은 47세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얘기에서는요, 두 가지입니다. 한국은 베이비붐 시대 1955년서부터 64년까지 내지는 65년까지 태어났던 사람, 이 사람은 뭐냐? 어쨌든 여러분, 사실 그 계층에서, 그 자녀 계층에서 생각하던 1970년대 후반에 애공붐 시대에서 자연으로 교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인구 출산 억제 정책과 완전히 단련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요, 베이비붐 세대는 정년을 자꾸 연장시켜서 65세까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진 세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애공붐 시대가 접니까? 그리고 2010년대에 애공붐 시대 자산계층이라는 그 자녀계층은 포스트 애공붐 시대도 지금 정부의 인위적인 억제정책이 없었습니다는 사회경제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거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출생률이 세계에서 작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스위치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럴 때 뭐냐? 개방화 시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글로벌 솔루션, 제라미 쓰기는 해외에서 인력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근데 한국의 인력이 필요한 거야. 경제훈련입니다. 그러면 뭐 한국의 지금의 경제발전 단계를 볼 때는 첨단 산업, 뭐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어쩌겠습니다. 전문직 노동자는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은 뭐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난폭한 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직일수록, 부자일수록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외 유수한 인력을 유치해서, 이게 이제 글로벌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거에서 47세입니다. 한국이 지금 4차 산업, 4차는 많이 얘기하지만 지금 중국보다 국제사회에서는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국정 혼란, 국정을 관계없이 인구 구조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보면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도 지금은 사실 저도 멜버른의 등계 청도대학 가서 강의 논다는 한국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쫓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뭐 저보다 잘 알겠습니다는 배우면 쫓겨냅니다. 제가 학교 강의를 통해서 학자들 통해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중국에서 이렇게 한편에서는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이런 전략 산업보다 함께 이제는 기존에 들어갔던 것을 제2의 대체 지역으로 찾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베트남에 몰려있는 시각이 있으면은 인도 시장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은 지금 전에 경제가 이제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 정책은 경기를 부양시키지 못합니다. 이미 출구 전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에서 버팀목은 트럼프노믹스인데요. 이 트럼프노믹스가 잘 통과할까 하는 측에서 시간이 가면서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정책이 여러분 이게 이제 잘 된다 안 된다 하면 미국 증시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 하면 미국 증시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 지금 미국에서 월가에서 마지막 기대를 그만큼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잘 되면 낙관적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 안 되면 굉장히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중앙은행의 정책과 요게 트럼프노믹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은 금리를 결정하면 의회 필요 없습니다. 의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중화원에게 결정대로 그대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 트럼프 프로미스가 어려운 점은요. 재정지출 정책이고 텍스과 세금 감면 정책이거든요. 요거는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근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 뭐냐면 매년이 가면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트럼프 프로미스가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것은 트럼프 자체 신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은 자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다수당이지만 하지만 그러면 트럼프 프로미스는 바로 통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는 미국은 뭐냐 같은 정당의 집권당의 대통령이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두드러울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관에서 그런 게 많은데요. 여러분에게 불안해하더라도 내가 먼저 무슨 정당에 속했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이제 이 집권당이 합쳐오고 자기 소속당에 합쳐오는 모습인데요. 미국이 찾습니다. 여기서 공부하시면 잘 아시다는 트럼프가 잘못된 행동이고 같은 행동에서 일방적으로 영업하면 미국은 이 의원들이 중간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행동에서 같은 정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 본인 자신 떨어진다. 본인 자신 떨어진다. 본인 자신 떨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공화당 의원들이 자꾸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런 미국 경제에 대해서 또 나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국제사회 이렇게 점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트럼프가 탄핵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관심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탄핵 문제는 아마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집권 기간에. 근데 절차상은 어렵긴 합니다. 절차상은. 왜냐하면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전부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는 그러나 여러분 탄핵되는 것보다 더 기업에서 어렵게 빨리 풀리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보면 공화당의 중간선거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탄핵 문제는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가 올해 출범했습니다는 앞으로 4년 이내에 계속해서 이 문제는 이슈가 되지 않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국민사에서 마치 착시현상에서 미국 경제가 나오려 다 없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요, 그런 시각을 좀 중립적으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요 문제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또 이 관심 있는 게 유럽의 정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모습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일단은 작년에 기업인들한테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강의했던 사람들이 너무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이 1990년대에 베리장벽 무너지면서 남북한 통화기업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노태 정부 시절에 통독조사를 해서 독일의 통합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통합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유럽 통합은 사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당신 무슨 얘기냐? 1957년 로마 조약에서 오면 60년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을사보자 1905년에 국제사회에서 보면 팍스 브리타니아에서 팍스 아메리카 하는 과정에서 중심권이 이동하면 그만큼 뭐냐? 여러분 중심기업이 탈락하면 그만큼 뭐냐? 보이는 이익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럽의 옛 영화를 위해서 사실상 하나의 유럽 구상을 했던 것이 1905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액션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1차, 2차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1957년에 부착됐던 겁니다. 그래서 1905년을 친다면 여러분 단일 경제 현안으로서는 약 1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유럽 통합입니다. 근데요, 왜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이 영국이 깨지면 또 핵심국이 영국 입장에서 깨면 굉장히 유럽 경제에 대해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미치냐 하는데요. 사실 영국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요, 영국은 유럽 통합 과정에서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특권만 이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는요, 베르군 입장에서는 영국이 골치 아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뭐냐? 유럽 통합에서 경제 국가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비해서 통합에서 그렇게 큰 기여를 못했습니다.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서 나가니까 박수를 쳤던 겁니다. 바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브렉시트 관련해서 마치 통합이 깨진다 하는 상황에서 기업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 않느냐 하는데요. 실제로 뭐냐? 여러분 그렇게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향후 2년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영국이 나간다 하는 것은
그게 유럽 경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대륙인 네덜란드가 있잖아요. 네덜란드 올해 3월 총선에 있으면은 네덜란드가 만약에 영국처럼 나간다면 영국보다 영토라든가 굉장히 작으면 유럽 통합에서는요 오히려 영국이 나가는 것보다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더 오래된 이 네덜란드 총선이라든가 프랑스 대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실 뭐냐 그 세력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통합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뭐냐 지금 유럽 통합이 잘 나가는 겁니다. 유럽 경제 잘 나가죠. 그 다음에 달러보다 유로가 잘 나가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 피날레가 지금 이달 24일에 있는 독일 총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르켈 총리가 잘 되는데요. 이 메르켈 총리가 되면요 사실 유럽 통합은 굉장히 잘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원래 개천에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메르켈 총리는 죄송합니다. 교육장님한테 남녀 간의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역시 이제 경제 활동을 할 때는 또 남성이 우위거든요. 그 여성이 지금 뭐냐 이번에 연임 오면 16년 하는 겁니다. 16년. 그러면 독일에서 가장 훌륭한 게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슈러저 총리입니다. 슈러저 16년 했거든요. 16년. 근데 여자가 더더구나 지금 소셜 혜택 시선 국가 최고 통수권자를 해먹기가 어렵습니다. 뭐만 하면 비난하거든요. 얘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인데요. 이런 환경에서 슈러더 총리만큼 16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역할. 두 번째는 여러분 메르켈 총리 다 아시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뭐냐? 메이저 출신이 아닙니다. 마이너 출신입니다. 서독 출신이 아니라 동독 출신입니다. 너무나 뭐 학력 이런 거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물리학 출신입니다. 물리학 출신이 여러분 경제 통수권자가 되고 하는 게 없습니다. 경제 문제 위주가 되는 이런 문제에서 통합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여러분 이분이 당선되면 유럽이 균열됐던 것이 봉합되면서 그만큼 유로가 강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대목을 이렇게 올해 연초서부터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할 때 그런 측면을 본 겁니다. 그럼 이런 쪽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요. 중국은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영덕 교수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요. 중국은 계획경제입니다. 계획경제입니다. 그래서 계획경제는 항상 글로벌 그로스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력과 마찬가지로 그로스 패스가 있습니다. 성장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북한의 생각벌복이 중국의 대학 듣는 것처럼 생산성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양띠기 경제하는 겁니다. 이게 펼치다, 엑센시브 그로스 패스다, 외적 성장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노동력이 무한히 공급해야 되는데요. 어느 단계에서는 노동력 공급하지 않으면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시골에서 대장 구로공단에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임금이 뛰는 거거든요. 여러분 임금이 뛰는 문제는 자 임금이 뛰면 자기가 소득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능력이 뛰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올라오면 세대 올라 위안화 절상돼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투자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경제에서 보면 지금 성장률이 6%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2010년대 10% 대비해서 여러분 6% 떨어지면 경기 침체도 하는데요. 저희들은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 생산성입니다. 이제 양띠 경제에서 그것이 인건비로 인해서 더 이상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직업 짜는 겁니다. 이게 생산성 증대입니다. 이게 좋은 표현은 생산성 증대입니다. 나쁜 표현은 직업 짜는 겁니다. 이게 인텐시브, 집중식과 인텐시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 외연적 성장 단계에서 내연적 성장률은 중국에 가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의 휴유증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휴유증은 부풀렸으니까 부동산 높은 문제 발생하고 고부채 능력 대비해서 고부채 문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림자 분위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데요. 지금 상태에서 이런 문제인데요. 역시 중국은 제가 한국 사람을 이렇게 뭐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두 가지 측면. 철저히 사전 대비한다. 말이 없이 사전 대비한다. 말이 없이 사전. 이게 중국의 강점이다 생각합니다. 중국 칭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최근에 중국 하는 과정에서 위안화가
자, 그동안 1달러에 6.8 해서 스위스팟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위화가 저럴 때문에 통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절상되면 중국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절상되면 중국이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가 고꾸라지지 않느냐. 그래서 1달러 6.8이 기가 막힌 거다. 그래서 스위스팟, 여러분 골프에 치면 핵심 부분에 때리면 가장 뒤져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했는데요. 최근에 중국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근에 당혹스러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한 달 반 만에 1달러 6.8에서 지금 1달러 6.5로 위안화가 빨리 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국 경제에 그만큼 강점이 있느냐? 좋은 게 있느냐? 하는데요. 지금 미중간 있잖아요. 미중간 마찰의 상태에서 자, 다음 달에 미국의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나옵니다. 근데요,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재무부에서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 있잖아요.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세 가지 기준. 다시 말하면 대외 무역자가 200달러 이상, 그 다음에 경상수지가 GDP의 3% 이상, 환율 갭이 2% 이상. 이게 세 가지 BH, 베네치트 카프의 세 가지 요건입니다. 중국은 안 걸립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중국보다 더 악성 국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걸렸습니다. 근데 중국은 두 가지 걸리니까 하나 풀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위안화가 절상되면, 절하가 되면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해놓을 건 다 해놓습니다. 중국 사람 특징은 말이 없이 해놓을 건 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냐? 미국의 통상압력 뭐 해서 그래서 지적재산 관련해서 최근에 만드는 스페셜 301조라든가 행정정에서 발동되는 슈퍼 301조 하면 나는 해내는데 당신 뭐를 하냐?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의 분위기가 더 안 좋습니다. 이게 중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 중국 경제가 좋아졌다기보다는 그런 차원을 이대하는 지각이 있는데요. 지금은 세계에서 보면요. 이 중국이 다시 한번 제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1차 단계에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밀어낸 고비용 저혈기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 인텐시브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부분 나라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강대로운 나라입니다. 이게 중국이 앞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럼 막연하게 중국에 있는 이제 중국이 우리가 밀어내는 산업이 아니라 앞으로 고도 산업적으로 인텐시브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기보다는 기여이 상당 부분 있다. 그만큼 이제 중국도 지금 핸드폰이라든가 뭐는 이런 측면에서 어쩔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을 앞서죠. 이런 상태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안보리 규정에서도요. 미국의 이제 요구가 여러분 원유공선 차단이라든가 아니면 빈정원 제재 리스크에 포함시킬 것이냐 이런 점 있잖아요. 이게 미국의 요구가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약화된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가장 입김이 많이 발휘된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지금 모습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는 좀 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것이 원전의 가격인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대체로 보면 한 40달러, 50달러 정도. 그래서 오펙가들이 지금 감산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고 해도 유가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꼭 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펙가들이 지금 세계 원유시장에 차지하는 적이 압도됐습니다. 과거 1970년대, 80년대는요. 오펙이 원유시장에서 70% 가전 시장입니다. 합의하면 국제가 올라가! 뒤에 2차, 2차 보시죠. 근데 지금 뭐냐? 오펙 14국이 차지하는 국가들이 원래 한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세계 원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40% 미칩니다. 합의해봐야 세계 시장에서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 꺼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에너지의 주도권이 중동에 있는 게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자, 여러분 1차 에너지 중심입니다. 1차 에너지 중심. 그래서 캐내라! 대륙권 개발하고 그다음에 전략원은 비축분 OECD 건거치 3개월을 풀어라! 1개월만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체 시장에서 셀가스가 이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회복된 데에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국제사에서 스네이크 타입 유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네이크 타입은 왔다 갔다 하는 배틀하는 그래서 중심선이 한 50달러 정도 되는 상태에서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가장 관심이 있어야 될 게 원자재 시장의 재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위기가 한 10년 지속되는 과정에서 안전자산에서 금이라든가 은에 대해서 개인의 재테크를 하든 아니면 뭐냐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하니까 금에 대해서 이 원자재 시장이 초점이 꽂혀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뭐냐 그럼 비철 분석해서
중불부터 세경기 행태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는 과정에서 원재 시장도 재편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같은 기분석 시장보다는 불이해등과 아연과 망간 같은 이런 시장으로 재편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업의 코스트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경제 문제에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뭐냐면 지금 정부가 정책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 정책은 아직까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으로 꼽는 중소벤처부도 아직 수장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아직 완성된 작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는 국제사회에서 비치는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바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바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결국 이렇게 해서 이런 소득주도의 성장 문제, 그 다음에 증세, 대부분 다 감세를 추진하거든요. 감세를 추진하는데 증세 추진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대부분 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큰 정부를 지향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제가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아직 문재인 정부의 이렇게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 얘기는 국제사회에 비치는 얘기는 지원과 확대보다는 규제와 축소 쪽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이게 대주정책, 대기업정책, 부동산대책, 주식투자 분배정책 이런 것이 나오지 않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정책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사무자, 근로자, 기득권보다는 젊은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 이게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직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모습은 약자를 배려하기 때문에 극단적 포퓰리즘을 갖느냐 그러면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걸 통해서 국민의 지금 갈기갈기 찢어 있는 국민의 합의 정도로 갈 것이냐 판단을 아직 안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근데요 이게 합의로 간다면 지금 양극화 심화된 상태에서 한국 경제가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모습들이 전부 뭐냐 이 파워피즘과 경우에 따라서 나쁜 쪽으로 파워피즘과 연결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계층 간 양극화 문제에서 줄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걸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관심은 극단적 파워피즘 쪽에 가면 한국 경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 국민의 화합 단계로는 재탄생 기회를 본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시각이냐 그런 것을 물어본다면 저는 뭐 여러분 태극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태극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촛불도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저는 국제사회 분위기 일반적인 보편적 트렌드와는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런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달러율 문제는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지난 3년 동안 원달러는 1달러에 1,150원 중심에서 상하 50원을 동됩니다. 이게 3년 동안 많은 금융기관들이 미래 금리 인상 금리에 수퍼 달러 인하더라도 일부에서는 작년에 브레스트에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1,500원까지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 일방적으로 달러 강세 했던 사람이 지금 위아 운영에서 굉장히 실패를 봤던 대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3년 동안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제가 수퍼 달러보다 1달러, 적정 환율 1달러 1,150원에 상하 50원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단선 50원 밑으로는 1,100원이 가면 이때는 달러를 좀 사고, 그 다음에 1,200원 정도에 가면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갖는 이런 시각이 좋다. 근데요, 여러분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외화를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런 쪽으로 드는 거예요. 제가 이 한시장 30년 정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한국의 무슨 증권사 중심에서 달러 가지고 돈 벌어라 이렇게 하는데요, 절대적으로 실패합니다. 돈 벌지 못합니다. 제가 그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상하게도 금융 패턴에서 달러 가지고 돈 벌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기업들이 지금 40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400억은 40조입니다. 여러분. 얼마큼 돈 벌었습니까? 근데 외화 가장 오랫동안 종사하는 사람이 얘기하겠습니다. 외화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외화는 리스크만 방지하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흥국입니다. 신흥국. 중시국이 아닙니다. 시장이 지배력이 아닙니다. 지배력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증권사 중심에서 외화 가지고 적극적으로 돈 벌어라. 그러니까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만 하면 된다. 그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150원 기점에서 상하 50원인데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여러분 연말까지 예하고 있는 게 굉장히 돈이 좀 많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뭐냐? 대비면 200달러 이상 걸리죠? 경상수지가 우리가 GDP 대비해서 6% 세계에서 한 5위 이하 걸리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돈 가치마저 있잖아요. 원화가 결상되는 환율 조작이라든가 환율 신축 대상국 이런 게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직접 손으로 면을 뽑고 직접 뽑은 메밀면을 우리 몸에 좋은 알칼리물로 삶고 그 메밀면을 가지고서요 메밀국수, 메밀전, 수육, 샤브샤브 지까지 만듭니다. 메밀의 명가 자가지면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 활짝 핀 메밀로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호 올프유 성형외과는 모든 여성들의 로망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성형뿐만 아니라 피부, 비만까지 최고의 미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양안방 최고의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나치과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구를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다나 한방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배우선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요,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해도 무릎이 아파서 산에도 못 다니고 그리고 또 계단 오르고 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릎이 그냥 깔끔하니 정리가 됐습니다. 안 아파요. 왜냐? 이 제품 TLE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식이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켈러웨이는 기능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최상의 소재로 탁월한 착용감과 디자인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삼창수사는 민물장어 대중화 선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질 좋은 장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실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이고요. 국내산 민물장어, 양만수협에서 제공되는 국내 질 좋은 민물장어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창수사로 오세요! 저희 다단미 영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